자, 이제 7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를 풀면서 뒤에 계산 문제도 왔다 갔다 했는데요. 어쩌면 계산 문제가 이론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그 숫자들을 보면은 오히려 이론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그런 정도는 이제 계산을 좀 해 두시기 바라고요. 좀 더 어려운 계산 문제는 그냥 패스해도 무방합니다. 여기 있는 계산 문제를 모두 다 풀어봐야 합격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도로만 생각하시고요. 계산 문제 중에서는 문제를 보자마자 이거는 패스해야 되는 문제다, 이런 게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다시 가시면은 220 몇 쪽이었죠? 228쪽에 그 22번 같은 형태가 만약에 실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면은 바로 패스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이론의 이해를 위해서 제가 풀어드린 거고요. 형태를 잘 보십시오.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서술식으로 되어 있죠. 표에 숫자가 있으면서 밑에 서술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22번, 23번, 24번이 모두 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걸 이제 풀어서 이해하는 데는 도움을 가지시라고요. 이해하는 데는 도움을 받으시지만 실전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은 바로 패스하고 지나가는 게 상책입니다. 아시겠죠?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거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그 둘이 남녀 사이에 애인지간에 사귀다가 상대방이 나를 찰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상책일까요? 내가 먼저 차는 거죠. 문제가 나를 버리기 전에 내가 먼저 문제를 버리는 겁니다. 내가 먼저 문제를 버리는 게 상책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제 217쪽에 7번 7번의 내부수익률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의 내부수익률이란 수익성 지수가 1이 되게 하는 할인율을 말한다. 맞죠? 자, 이런 형태로가 많이 출제됐으니까 이런 것들은 틀리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순형가법이 내부수익률법보다 분석 방법으로서 우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이유는 순형가법에 의할 경우 투자자의 부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맞죠? 그 다음에 투자 금액이 동일한 서로 다른 두 투자 안에 현금 유입의 총액이 동일할지라도, 자, 들어오는 돈의 총액은 똑같아요. 근데 사업기간 후기에 현금 유입이 많은 투자 대안의 내부 수익률이 더 크게 나타난다. 후기에 현금 유입이 더 많은 거. 자, 총액은 똑같아요. 총액은 똑같은데, 이게 이제 1억을 투자를 했는데, 들어오는 돈이 5천 들어오고 7천 들어오고, B는, A는 그렇고요. B는 7천 들어오고 5천 들어와요. 이게 6개월 뒤에 들어오는 거고, 이게 12개월 뒤에 들어오는 거예요. 총액은 1억 2천으로 똑같죠? 어떤 게 더 좋아 보여요? B가 더 좋아 보이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더 좋아 보인다고 생각한 것은 조금 더 많이 들어온 것이 그 2천만큼 더 들어왔죠? 6개월치 이자 생각하면은, 그죠? 지금 머릿속으로 그건 따졌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화폐 시간 가치를 따지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냥 단순히 1억 2천 하면은 원금 투자된 거에 비하면은 이것도 1억 2천이고요. 회계적 수익률을 따질 때는 둘 다 몇 프로예요? 회계적으로는요, 그 뭐 음식점 같은데 1억 매달 매출 1억이 발생해요. 매달 1억씩 발생하면은 잘 되는 집은 1억씩 발생합니다. 한 달에. 그럼 1년이면 12억이죠. 그러면 따지면 첫째 달 1억하고 12달째 1억하고 가치는 달라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그냥 1년에 12억 된다 이렇게 하지, 이거를 굳이 화폐시장 가치다 이렇게 안 하거든. 회계적으로는. 뭔 뜻인지 아시겠죠? 회계적으로는 그냥 그렇게 크게 따지진 않아요. 자, 그런데 분명히 회계적 수익률은 똑같지만 느낌이 뭐가 더 좋아요? 이게 더 좋죠? 그럼 화폐시간 가치를 따진다는 얘기예요. 화폐시간 가치를 따지면 B가 더 좋다, 이 소리는 화폐시간 가치를 따지는 방법들이 뭐가 있어요? 순수뇌가 있잖아요.
그러면 A의 순형가, B의 순형가 따지면 누가 더 클 거란 얘기예요? B의 순형가가 더 클 거란 얘기예요. A의 수익성 지수, B의 수익성 지수 계산하면 누가 더 클 거라고요? B의 수익성 지수가 더 클 거다. A의 내부 수익률, B의 내부 수익률 계산하면은 A의 내부 수익률이 더 클 거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계산하라면 못해도. A의 내부 수익률, B의 내부 수익률 계산하라면 못해도 A의 내부 수익률보다는 B의 내부 수익률이 더 클 거라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화폐시장가치를 따지지 않을 때는 똑같다라고 보는 거지만 화폐시장가치를 따지면은 A의 순형가, B의 순형가, B의 수익성 지수, B의 내부 수익률이 더 클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초기에 현금 유입이 많은 것보다는 후기에 현금 유입이 많은 투자 안의 내부 수익률은 더 작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나중에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거는 별로 안 좋다고요. 맞나요? A가 더 안 좋다는 얘기예요, 지금. A가 더 안 좋다는 얘기가 A의 내부 수익률이 더 작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A의 내부 수익률이 더 크게 나타나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표현이 나왔을 때, 자,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몰랐는데 설명을 듣고 이해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요게 이런 의미구나를 자꾸 머릿속에 대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표현이 나왔으면은 후기에 현금 유입이 많은 게 내부 수익률이 더 적고 초기에 현금 유입이 많은 게 내부 수익률이 더 크다 또는 순형가가 더 크다. 딱 준비를 해놓는 거죠. 준비를 해놔야 나중에 다시 이런 지문을 만났을 때 요거 나왔네 하고 바로 이렇게 체크를 하지. 이거를 어려운 거를 한번 만났으면은 그걸 정리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나중에 이 지문이 나오면은 지난번에 봤는데 이거 더 이상은 없어요. 또 헷갈리는 거죠. 또 똑같은 생각을 반복해야 돼. 그러니까 이 속도가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성적이 잘 나오는 사람은 조금 어려운 표현이 나왔을 때 그것이 이해가 됐다면 그 이해된 것을 다음에 다시 만났을 때 기억하기 위해서 요럴 때는 이렇구나를 자꾸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지문을 만났을 때 빠른 속도로 풀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시간 내에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꼭 정리를 하시라고요. 다음에 내부 수익률과 그 투자 안의 기대 수익률은 동일하다. 맞죠? 내부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은 똑같지 않습니까? 다음에 5번 동일한 투자 대안에 대해서 2개 이상의 내부 수익률이 생길 수도 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복수의 해 문제예요. 그 5번에 4번 지문에 있었던 복수의 해 문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이제 넘어가셔서 8번은 여러분이 보시고요. 9번을 보겠습니다. 이제 어림셈법, 비율분석법. 자, 이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 대한 거는 이제 웬만한 건 다 했어요. 자, 이제 덜 어려워 이제부터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 그런 표현들 때문에 어려운데 어림셈법과 비율분석법은 그냥 뜻만 체크하면 되니까 좀 빠른 속도로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8번은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요. 9번을 보시면 돼요. 9번에 이제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중 어림셈법과 비율분석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어림셈법과 비율분석법은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 비해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으나 간편하다는 장점으로 인해 개괄적인 분석에 적용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해서 할인하고 하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죠. 그렇지만 어림셈법은 그렇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분석에 적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승수법은 모두 자본이 회수되는 기간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맞죠? 그 중에서도 특히 순소득 승수를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 해요. 특히 요 2번 점을 따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순소득 승수는 따로 자본 회수 기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수익률법은 승수법의 역수 형태를 갖고 있으며 수익률이 클수록 보다 유리한 투자안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맞죠? 수익률은 클수록 좋은 거고요. 승수는 작을수록 좋은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총투자액에 대한 세전 현금 수지 비율을 지분 배당률 또는 세전 수익률이라 하며 그 크기가 클수록 유리한 투자안이 된다. 총투자액에 대한 세전 현금 수지 벌써 짝이 안 맞죠? 세전 세후하고는 뭐하고 짝짓기 해야 돼요? 지분 투자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 시험이 대체로 이랬어요. 어림셈법에서는. 다음에 5번은 어림셈법은 한 가지 방법에 의해 계산된 비율을 다른 방법에 의해 계산된 비율과 직접 비교하기가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10번도 보고요. 투자안의 평가 선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큰 것을 선택한다. 맞죠?
단순 회수기간법 화폐시장 가치를 무시한다. 맞고요. 투자안의 회수기간이 길수록 미래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킨다. 맞죠? 그 다음에 수년가가 동일한 투자안이 두 개 있을 때에는 초기 현금 투자 비용이 많은 사업을 선택한다. 이 틀렸죠? 수년가가 똑같을 때에는 초기 투자 비용이 적은 걸 선택해야 되죠. 아까 229쪽에 24번에서 했어요. 이미 229쪽에 24번. 아까 229쪽 24번에서 투자안 A, 투자안 B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수년가가 똑같은 A, B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A가 투자 금액이 더 적은 거예요? B가 더 적은 거예요? 아까 B가 더 적은 거였지 않습니까? 수년가가 똑같다면은 투자 비용이 더 적은 게 수익성 지수가 더 크게 나타나는 거죠. 예, 앞에 한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다음에 11번은 뭐 여러분이 봐주셔도 되겠고요. 11번, 12번 넘어가시고요. 13번, 14번을 보겠습니다. 투자 분석 기법 중 비율 분석법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3번. 부채 감당률이란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지 나타내는 비율로서 부채 감당률은 누구를 감당한다?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는 거 맞죠? 1에 가까울수록 대출자나 차입자는 모두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모두 위험에 처합니다. 1에 가깝다는 얘기는 순영업 소득이 딱 그것만 감당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돈 빌린 입장에서는 야 이거 언제 내가 이거 못 갚을 수도 있겠네 뭐 이런 불안함. 돈 빌려준 입장에서는 제가 언제 채무 불이행할 수도 있겠네 이런 위험함이죠. 둘 다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부 비율이란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 말하죠. 남의 거 비율 맞지 않습니까? 그 값이 클수록 채무 불이행 가능성은 커지죠. 원금 회수 위험이 커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영업경비 비율은 영업경비가 유효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맞죠? 또는 뭐 가능 총소득.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률은 유효 총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비율이며 그 값이 클수록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은 작아진다가 아니고 커지는 거죠. 이게 4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총자산 회전율은 투자된 총자산에 대한 총소득의 비율. 총 다 나와요. 총은. 저소득 승수의 총소득 승수의 역수가 되죠. 맞죠? 다음에 14번은 좀 어려운 지문이 들어가 있어요. 14번은 영업경비 비율은 영업경비를 부동산 가치로 나누어 계산한다. 자, 영업경비 비율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영업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차지하는 비율? 유효 총소득이나 가능 총소득.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총자산 회전율은 총자가 나왔죠. 총자가 나오면 다 뭐가 나와야 돼요? 총 다 나와야죠. 순영업 소득이 아니고 총소득이고요. 또 부동산 가치는 총투자액 맞아요. 부동산 가치와 총투자액은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앞에 총소득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이 좀 어렵습니다.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훨씬 큰 경우에 부채 감당률은 부채를 누가 감당한다?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를 감당하는 거예요.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해요. 이걸 빼야 이제 세전이 나오죠. 어느 정도면은 부채 감당률이 매우 크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채 감당률이 매우 크게 된다는 것은 한 3 정도면 크지 않을까요? 3 정도? 부채 서비스는 1000인데 순영업 소득이 3000이다 그러면 1000분의 3000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상당히 큰 거죠. 자, 이렇게 부채 감당률이 매우 큰 경우에, 훨씬 큰 경우에 1보다 대부 비율이 매우 높대요. 대부 비율이 매우 높다면 남의 돈이 많이 사용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게 총 3억을 투자를 하는데 이 중에 내 돈은 1억이고 남의 돈이 2억이라고 해볼게요. 이러면 대부 비율이 매우 높죠. 약 66%, 67%. 맞잖아요. 3억 중에 남의 게 2억이잖아요. 내 거는 1억이고 3분의 2가 대부 비율이에요. 그럼 67% 상당히 높은 거죠. 자, 이런 경우라면 정의 지렛대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자, 이 지렛대 효과는 남의 돈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남의 돈을 사용해서 뻥튀기 하는 건데 여기 이자율은 안 보여도 지금 내 돈은 1억이 투자되어 있고 남의 돈은 2억이 투자되어 있는데 3천만 원 중에 부채 서비스액이 바로 이게 뭐예요? 원금이자가 다 들어가 있죠.
2억에 대한 대가로 얼마를 주고 있는 거예요? 2억에 대한 대가로 1,000만 원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는 얼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남한테 주고 나한테는 2천 떨어지지 않습니까? 3억 중에 2억한테는 1,000만 원 떨어지는데 1억한테는 2천 떨어진다고요. 3억이 번 거는 3천 벌었고요. 순소득은 총투자액하고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순소득은 총투자액하고 비교하지 않습니까? 총투자액 3억이 얼마 번 거예요? 3억이 3천 벌었는데 이 말이에요. 그 중에서 다른 사람 돈 빌렸는 데에는 1,000만 원 주고 나한테는 2천만 원, 이게 3천이 2천으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2억한테는 1,000밖에 안 줬잖아요. 그것도 뭐까지 합쳐서 준 거예요. 원금이자까지 다 합쳐서 1,000 줬는데 나한테는 2천이나 떨어지면은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거죠. 나한테 만약에 내 돈도 2억이라면 4천 떨어지는 셈이잖아요. 똑같이 2억 2억인데 1,000 주고 4천 가져오는 셈이니까 엄청난 지렛대 효과가 있는 거죠. 예, 이게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냈다는 뜻이에요. 이게 남의 돈을 이용해서. 예, 안 되면 패스하고 안 되면 패스하고. 남의 돈 남의 돈을 많이 사용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대가가 적다는 얘기는 이 수익 자체가 엄청나다는 얘기예요. 예, 싼 이자를 이용해서 높은 수익을 냈다는 얘기죠. 됐나요? 자, 다음에 4번에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적다는 것은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다음에 5번에 동일한 투자 아니라면 비율의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장점이 있다. 아니죠. 예, 이건 어림셈법과 마찬가지로 심지어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도 마찬가지예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도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의 경우에는 순영법에 의한 의사결정과 수익성 지수나 내부 수익률법에 의한 의사결정이 서로 달라질 수 있잖아요. 예, 이거는 뭐 오죽하겠습니까? 자, 됐고요. 비율 분석법. 자, 이거는 뭐 여러분이 보셔도 되고요. 뭐 부채 감당률, 채무 불이익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다음에 넘어가셔서 16, 17 중에 17번을 보겠습니다. 17번은 부동산 투자 분석기법 중 어림셈법과 비율 분석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의 어림셈법은 장래에 예상되는 1년간의 영업수지 계산의 결과를 보유기간 동안 동일하다는 가정으로 분석한다. 어림셈법에 아까 승수법이 있었죠. 승수법은 투자된 자본이 회수되는 기간에 의미가 있다 그랬죠. 총소득 승수하면은 총소득으로 총투자액 회수하는 거죠. 총투자액이 10억이다. 총소득이 1억이다. 그럼 1억으로 10억을 회수하는데 10년 걸린다. 이 소리잖아요. 그 소리는 올해도 1억, 내년에도 1억, 후년에도 1억, 1억씩 들어와야 되지 않나요? 매년 1억, 1억, 1억씩 들어와야 10년 가야 10억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1억씩 10억 회수하려면은. 그러니까 지금 장래 예상되는 1년간의 영업수지 계산의 결과를 보유기간 동안 어떻게 해요? 동일하다는 가정으로 분석하는 거죠. 매년 1억씩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승수법은 소득에 대한 투자액의 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값이 작을수록 유리한 투자안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맞죠? 그 값이 작을수록 회수하는 데 시간이 짧게 걸린다는 얘기죠. 맞지 않아요? 승수법은 총소득분해, 지금 다들 다른 데 갔다 오고 계시나요 지금? 총소득분해, 총투자 이게 아니에요. 맞잖아요. 소득에 대한 뭐에 비? 소득에 대한 투자액에 비 이렇게 되잖아요. 다음에 3번 수익률법은 승수법의 역수 형태를 갖고 있으며 수익률이 클수록 보다 유리한 투자안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맞고요. 다음에 부채 감당률의 크기가 1보다 크다. 자, 감당이 된다는 얘기죠. 감당이 된다는 것은 세전 현금 수지가 0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를 감당하고 남는 게 있다는 얘기니까 세전 현금 수지가 0보다 크다는 거예요. 4번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치에 대한 부채 잔금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값인 경우에 따라 100%를 넘을 수도 있죠. 이게 깡통 주택 들어보셨죠? 오히려 부채 잔금이 더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18번 어림셈법, 요거는 여러분이 보시고요. 19번을 보겠습니다. 자, 19번은 지금 이게 다음 투자 분석기법 중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고 있지 못한 것은 했죠. 예, 이런 거는 간단하게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의외로 이렇게 많이 물었으니까 이건 오히려 중요도는 높아요. 예, 난이도는 낮지만 중요도는 높습니다. 예, 회계적 이익률법이 정답이죠. 이건 뭐 됐고요. 그 다음에 20번의 역수관계죠. 예, 역수관계는 아까 그 총, 순, 전, 후, 승수와 총, 종, 지후, 수익률 그거 알면 되고요. 또 화폐시간 가치에서도 일시불끼리 역수고 연금의 내가계수와 감책임계수 역수고 연금의 현가계수와 저당상수 역수 역수관계 보면 되죠. 그래서 지금 1번은 감책임계수는 연금의 현가계수가 아니고 연금의 내가계수가 돼야 되고요. 2번의 지분 배당률은 세전현금 수준 요거는 맞죠. 네, 2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종합환원율의 역수는 뭐예요? 순소득 승수죠. 순소득 두 번째 거니까. 그 다음에 세후 수익률의 역수는 세후 승수죠. 세후는 세후끼리죠. 그 다음에 5번은 아무 관계가 없죠. 역수 관계가 전혀 아니에요. 됐고요. 그 다음에 21번은 이거는 이제 해설을 보고 여러분이 보셔서 이해가 되면 푸시고요. 안 그러면 패스하십시오. 이런 문제는 좀 난이도가 높으니까. 그 다음에 22, 23, 24 아까 이제 설명이 됐으니까 이쪽은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26번. 26번 혹시 풀었었나요? 앞에 저거 할 때, 화폐시험 같이 할 때 풀었고요. 그 다음에 27번을 보시죠. 25번은 중요도가 낮아요. 25번 중요도가 낮고 난이도는 높으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27번은 맨 끝에 계산이 뭐를 묻고 있어요? 맨 끝에 계산이 내부 수익률은 묻고 있죠. 자, 내부 수익률은 이렇게 묻고 있어요. 내부 수익률을 물으면은 계산 문제에서 내부 수익률을 물으면 나는 뭘 대답해요? 이렇게 물으면 나는 대답할 때는 기대 수익률을 대답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간단해요.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얼마 나가서 지금 1000만원 나가서 1년 후에 얼마 들어온다고 예상이 돼요? 1200이 들어와요. 그러면 기대 수익률은 너무 간단하죠. 1000이 나가서 1200으로 들어오면은 200만큼 수익을 내잖아요. 그럼 20% 간단하죠.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을 이론적으로 내부 수익률은 이렇게 물으면 순현가가 0이 되게 하는 할인율, 수익성 지수가 1이 되게 하는 할인율, 유입현가와 유출현가가 같게 되게 하는 할인율 이렇게 복잡하게 대답해야 되지만 계산 문제로 내부 수익률 이렇게 물으면 기대 수익률 대답하면 아주 간단하게 몇 초 만에 풀 수 있어요. 이런 거는 해야 되겠죠.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28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자, 29번을 보십시오. 자, 29번에 뭘 묻고 있나요? 세후 현금 수지 승수를 묻고 있죠. 자, 요 하나만 달랑 물을 때는 웬만하면 이제 푸는 것이 좋은데요. 세후 승수를 이렇게 물으면 나는 뭐를 찾아내야 돼요? 소득은 세후 소득을 찾아야 되고요. 투자액은 지분 투자액을 찾아야 되죠. 자, 그러면 세후 소득을 찾으려고 보니까 가능부터 자료를 다 주고 영업소득세까지 다 줬죠. 영업소득세까지 다 줬기 때문에 가유순전후 이것만 있으면 되죠. 순대이감 없어도 되죠. 순대이감 없어도 돼요. 영업소득세까지 다 줬기 때문에. 가능이 얼마예요? 가능이 4억이고 공실 및 임대료 수입 손실액은 가능 총소득의 5%예요. 5%는 여기다 곱하기 0.95 하면 돼. 0.95. 혹시 말씀드렸나요? 0 안 눌러도 된다고. 0.95 하면 돼. 0.95. 그럼 얼마 나와요 이게? 3억 8천 나오죠. 3.8 이렇게 나올 거예요. 유효가 3.8 나오죠. 자, 거기에 주차료 수입액 5천만원 더 해야 되죠. 기타 소득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3.8이 아니고 3.8에 0.5를 더 해야 되네. 그럼 4.3억이 돼. 4.3억. 그 다음에 영업경비가 4천만원, 저당 지불액 2천만원, 영업소득세 1천만원. 그냥 한꺼번에 빼면 되죠. 예, 순서대로 갈 필요 없으니까. 4천, 2천, 1000을 한꺼번에 빼면 7천만원 빼나요? 7천만원 빼면은 마이너스 0.7 해야죠. 그럼 얼마요? 3.6인가요? 세후가 3.6억이에요. 그럼 3.6억이고 투자된 금액이 지분 투자액이 얼마예요? 지분 투자액이 18억이죠. 18억. 자, 그러면 세후 승수니까 여기가 지분 투자액 18억이고 여기가 3.6억이지 않습니까? 이 돈으로 이 돈을 몇 년 만에 회수하느냐 이 소리잖아요. 세후 승수의 의미가 몇 년 걸려요? 5년 걸리죠.
3.6억으로 18억 회수하는데 5년 걸립니다. 5년. 맞나? 맞죠? 29번에 1번 맞죠?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계산 문제를 물을 때는 빨리 필요한 소득과 투자액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넘어가셔서요. 30번은 뭐 여러분이 보셔도 되겠고요. 32번, 33번. 자, 이게 같은 유형의 문제예요. 32번, 33번은 같은 유형 문제인데 실전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전에 이렇게 나오면 패스해야 돼요. 자, 지문을 보세요. 지문을 보시면 지문마다 뭐예요? 지문마다 계산이죠. 지문마다 계산인 거는 패스예요. 근데 평소에는 연습해야 돼요. 평소에 연습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34번 같이 보세요. 딸랑 하나만 묻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딸랑 하나만 묻는 문제는 시간이 많이 안 걸리죠. 그 부채 감당률 하나만 계산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풀기 위해서 연습은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32번은 다시 앞으로 가셔서 32번은 5개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종합환원율도 계산해야 되고 저당 비율도 계산해야 되고 자본 회수기간도 계산해야 되고 지분 환원율이 뭘까요? 4번에 지분 환원율이 뭘까요? 지분 배당률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지분 환원율과 지분 배당률은 같은 겁니다. 자, 그건 이론적으로도 알아야 돼요. 이론적으로도 지분 환원율과 지분 배당률은 같은 거예요. 자, 이런 거를 하나만 묻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 맨 밑에 뭐 있어요? 지금 5번에 부채 감당률 2 나와 있죠. 자, 지금 이제 그 32번에 5번 지문 요걸 따로 떼놔서 34번에서 묻고 있는 게 뭐예요? 다음과 같은 자료가 주어졌을 때 부채 감당률은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만 묻는 문제는 시간이 많이 안 걸린다 이 말이에요. 부채 감당률은 누가 누구를 감당한다?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를 감당한다. 무슨 순영업소득 찾으면 되잖아요. 순영업소득 얼마인가요? 유효와 경비를 줬네요. 유효와 경비를 줬으니까 수는 4천만 원에서 40%를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맞나요? 순영업소득 찾아야 되니까 유효를 줬고 경비를 줬지 않습니까? 유효는 4천만 원 줬고 경비는 요것의 40%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수는 4천만 원에다가 곱하기 0.6 하면 되죠. 40%를 빼는 거는 60%를 곱하는 거라고요. 맞나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부채 감당률을 물으면 나는 뭐를 생각해야 돼요? 문제에서 부채 감당률을 물으면 나는 순영업 소득과 부채 서비스액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얘가 얘를 감당하는 거니까 늘 이게 짝이 나와야 되죠. 이게 부채 감당률을 하면은 그럼 부채 순영업 소득은 이거 가지고 하면 되고 그럼 부채 서비스가 어디 있어요? 부채 서비스는 거기 저당 투자액과 저당 상수를 줬네요. 저당 투자액이 얼마예요? 6천만 원이고 저당 상수 0.2 곱하면은 대부액 곱하기 저당 상수 하면은 원리금 균등액이 계산되죠.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바로 그게 부채 서비스예요. 그러면 저당 투자액 6천만 원에다가 뭐를 곱한 거예요? 0.2를 곱한 거죠. 그럼 자, 요 놈은 2,400 나왔고요. 6천 곱하기 0.2 하면은 1200이죠. 그럼 1200의 2배네요. 그럼 부채 감당률은 2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이거 그럼 뭘 지금 여기서 만약에 몰랐다면 뭐를 더 추가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특별한 언급이 없을 때 원리금 균등 상환의 원리금 균등액이 뭐하고 같다? 부채 서비스액과 같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다음에 35번도 마찬가지 문제니까 여러분이 보시고요. 33번도 연습은 하십시오. 32번, 33번이 같은 유형의 문제인데 연습은 하시고요. 그 다음에 36번에 대부 비율을 묻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대부 비율 물으면 나는 뭐를 생각해야 돼요? 대부 비율을 물으면 나는 부동산 가치를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분자의 대부액을 생각해요. 대부액. 그죠? 남의 돈을 생각하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나머지 37번부터는 43번까지가 대출 가능 금액 계산이에요. 자, 37번부터 43번
까지 대출 가능 금액 계산인데, 이거는 따로 따로 해야 돼, 따로. 이건 많이 출제됐기 때문에. 대출 가능 금액 계산이에요. 최대 대출 가능입니다. 최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을 묻는 거는 두 가지 형태예요. 하나는 주택의 경우고요. 하나는 수익성 부동산. 상가예요, 상가. 주택의 경우에 과거에 LTV만 보고 대출을 해줬어요. 주택 가격의 몇 프로 이렇게. 주택 가격의 몇 프로 이렇게 대출해 줬는데, 이제는 뭐까지 보고 대출해 줘요? 대출 받는 사람의 소득도 보고 대출해 주잖아요. DTI 규제하잖아요. DTI. 소득의 몇 퍼센트 정도만 원리금 상환하는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다고요. 이게 규제됨으로써 대출 받기가 훨씬 어려워졌죠. 요거는 이제 대출 받는 사람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도 본다. 이거는 아무리 부동산 가격이 비싼 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소득 수준이 얼마 안 되면 대출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을 계산할 때는 은행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소득 수준이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해도 부동산 가격이 얼마 되지 않는 거라면 대출도 얼마 되지 않게 대출해 준다는 거죠. 담보가 되는 부동산의 가격이 적은데 대출을 많이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큰 쪽으로 대출해 주는 거예요, 작은 쪽으로 대출해 주는 거예요? 이 중에 작은 쪽으로 대출해 주는 거예요. 수익성 부동산은 LTV만 보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DSCR, 이게 이제 영어로 쓰니까 이런데 이게 부채 감당률이에요. 부채는 누가 감당한다? 순영업소득이 감당한다고요. 자, 여기서는 왜 그런가 하면 상업용 부동산은, 수익성 부동산은 임대료 수입이 들어가요. 임대료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동산에서 들어오는 돈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거든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임대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택에 사는 사람의 소득 수준 보고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고, 요거는 그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 순영업 소득으로 얼마나 상환할 수 있는지 보고 대출해 주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이쪽은 현금 흐름 기준이라 그래요. LTV는 자산 가치 기준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자료에서 문제를 줄 때는 이걸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을 전제로 해요. 원리금 균등 상환을 전제로 한다는 얘기는 저당상수가 반드시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LTV 기준으로 얘기할 때는 부동산 가격의 몇 프로 이렇게 하잖아요. 부동산 가격 자료를 주고 LTV를 주면은 요 곱하기 하면 바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쪽은 대출 받는 사람의 뭐를 알려주는 거예요? 연소득을 알려주죠. 거기에다가 DTI를 알려줍니다. 연소득의 몇 프로까지는 부채 서비스액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알려준다고요. 자, 이게 나타낸 뜻이 뭔가 하면, 얘가 우리 이제 대부액 곱하기 저당상수 하면 뭐가 나오죠? 원리금 균등액이 나오죠.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 이 원리금 균등 상환의 원리금 균등액이 뭐하고 같은 거라고요? 부채 서비스액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연소득이 6천만 원이다. DTI가 40%다. 그러면은 이 곱하면 뭐가 나와요? 2,400만 원 나오죠. 이 2,400만 원이 이 사람이 1년간 원리금 상환하는 데 쓸 수 있는 부채 서비스액의 한도의 한도. 이거보다 더 많은 부채 서비스액을 납부하도록 대출을 받을 수는 없어요. 이게 뭐를 나타낸다고요? 부채 서비스액의 한도를 나타낸다고, 얘가. 그러니까 요 2,400 한 게 요 놈이라고, 요 놈. 근데 우리는 지금 뭐를 계산해야 돼요? 대출 가능 금액을 계산해야 되죠. 문제에서 이걸 알려준다고요. 저당상수를 문제에서 줘요. 그러면 이걸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이쪽으로 와서 나누기 하면 되겠죠. 맞나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DTI 이용해서 계산한 저거는 부채 서비스액이고 문제에서 저당 상수를 주면은 계산된 부채 서비스액 나누기 저당 상수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계산이 돼요. 자, 이거를 문제 풀 때마다 이거를 생각하면서 풀면은 시간이 오버돼서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렇게 계산한 게 뭐니까 부채 서비스액 나오니까 바로 나누기 저당 상수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곱하기 나누기 하는 거예요. 연소득을 주면은 곱하기 나누기 DTI 곱한 후에 바로 나누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오는 거예요? 대출 가능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 외우면은 푸는 거고 안 그러면 패스하는 거예요. 곱하기 나누기 해서 이거 지금 최근 10년간 8문제 나왔어요. 8문제 나왔는데 약간의 변형된 건 있지만 거의 이 유형이에요. 이 유형. 자, 여기는 부동산 가격 당연히 주겠죠. 그 다음에 LTV 주겠죠. 이건 똑같아요. 그럼 뭐가 나오는 거예요?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 나오죠. 자, 여기서는 뭐를 줘요? 그 부동산에 순영업소득 준다고요. 여기는 이제 대출 받는 사람이 연소득을 주는데, 예, 이거는 그 부동산에 순영업소득을 준단 말이에요. 그걸로 부채 서비스액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를 알려주는 거예요? 부채 감당률을 알려주죠. DSCR을, 부채 감당률을. 자,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요. 부채 감당률을 한번 다시 써볼게요. 부채 감당률은 누가 뭐를 감당한다?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는 거죠. 여기에서도 저당 상수를 주거든요. 다 뭐를 전제로 해요? 원리금, 균등 상환을 전제로 해요. 저당 상수를 준다는 거는 난 뭐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부채 서비스액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부채 서비스액이 나오면은 나누기 하면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오잖아요. 조금 전에 썼다가 지었던 공식 있죠.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거치면은 계산할 수 있다는 건 알고요. 다시 그 공식을 생각할 필요는 없고 여기서는 저당 상수로 나누기 위해서는 여기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부채 서비스액이 필요해요. 부채 서비스액을 나누어야 나누어야 이게 대출 가능 금액이 나오니까. 자, 근데 이 부채 서비스 요 자리 있잖아, 지금. 부채 서비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 감당한다. 그럼 부채 서비스액을 이쪽으로 돌려오면 부채 서비스액은 이 말이에요. 뭐 분의 뭐예요? 부채 감당률 분의 순영업소득이에요. 자, 부채 서비스액하고 요놈하고 같죠? 맞나요? 그럼 요 자리에 부채 서비스액을 하려면 요 자리에 부채 서비스액 하려면 부채 서비스액 나누기 저당 상수하면은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 나올 거 아니에요. 부채 서비스액 나누기 저당 상수하면 나왔듯이. 자, 어떻게 돼 있어요?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감당률이죠. 여기에 부채 감당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감당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결국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우는 거죠. 이쪽은 주택의 경우에는 DTI를 곱하고 나누고, 여기는 부채 감당률 나누고 이건 둘 다 나누는 거고, 소득에 있는 것을 둘로 나누는 거고, 여기는 연소득에서 DTI는 곱하고 나누기 저당상수. 예, 어쨌든 저당상수로 나눠야 돼요. 근데 이쪽은 DTI 곱하는 거고 이쪽은 부채 감당률 나누는 거예요. 순서는 관계없어요. 순서는 소득이 제일 위에 가게만 하면 돼요. 이걸 나중에 곱하고 이걸 나중에 나눠도 돼요. 그러니까 먼저 저당상수로 나눈 후에 DTI를 곱해도 되고, 여기서도 먼저 저당상수로 나누고 나중에 부채 감당률로 나눠도 되고, 순서는 관계없이 나누기 하는 거다. 곱하기 나누기와 나누기예요. 됐습니까?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문제를 풀어보는데 37번은 이제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37번은 요쪽 요것만 하는 요것만 이제 LTV 없이 문제 낸 거예요. 37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차입자 연소득이 5천이고 DTI가 40%고 저당상수 0.1. 요 세 개 자료만 줬죠. 연소득 DTI 저당상수 줬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5천 곱하기 0.4 나누기 0.1. 그럼 몇이요? 2억이죠. 2억. 5천 곱하기 0.4 하면은 2천만 원이고 나누기 0.1 하면 2억. 됐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가지만 해서 쉽게 되는 걸만 이제 연습한 거예요.
이제 넘어가시면은 38번은 요 두 가지를 다 준 거 이제 37번은 요것만 연습한 거고 이제 차근차근 가는 차근차근 38번은 이쪽 저쪽 다 줬어요. 그러면 이제 자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료를 이쪽으로 구분해서 분류를 해야 되죠. 자, 이쪽 자료는 지금 시장 가치가 6억이네. 시장 가치 6억은 어디로 가야 돼요? 시장 가치 6억은 이쪽으로 가야 되죠. 지금 듣고 있죠? 다음에 연소득이 6천이에요.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와야 되죠. LTV 나오나요? 저당상수가 먼저 나왔네요. 저당상수 0.08은 이쪽으로 와야 되죠. 다음에 담보인정비율이 60%예요. 담보인정비율 60% 이쪽으로 가야 되죠. 다음에 총부채 상환비율 0.4 이쪽으로 와야 되죠. 다 왔죠 이제? 다 왔네. 그럼 이제 이쪽은 곱하기만 하면 3.6억이고 66이 36 이거 곱하면 2400이고 나누면 3만만 나오나요? 단위가 만이고 이건 단위가 억이에요. 이거 할 때 조심해야 돼요. 이 만 단위로 했고 이건 억 단위로 했으니까 3.6억이고 이건 3만만 하면 3억이죠. 3억과 3.6억 3억을 대출받을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재밌죠? 분류만 하면 돼. 분류만. 자, 근데 39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39번은 1억 2천만 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이런 말 있죠. 1억 2천만 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이런 말이 있으면 이렇게 해요. 그냥 이렇게 다 한 후에 마지막에 뭐만 빼면 돼요? 1억 2천만 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연습하시면 되겠죠? 됐고요.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40번, 41번은 42번을 풀기 위한 앞 단계로 문제를 낸 거예요. 자, 요걸 한 거예요. 요거 아까 요거. 순영업 소득이 1,800만 원이고 적용되는 부채 감당률이 1.21대. 부채 서비스액을 묻고 있죠.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걸 묻고 있는 거라고 이거. 부채 서비스액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순영업 소득 나누기 부채 감당률. 요 순영업 소득 나누기 부채 감당률 하면 뭐가 나오고 부채 서비스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자 어떻게 해요? 1800 나누기 1.2 하란 얘기죠. 1800 나누기 1.2 하면 얼마예요? 여기가 1500 나옵니까? 1500 나오죠? 그 다음에 41번은 요 밑에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41번에 위 문제에서 어떤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대출 조건에 따른 저당상수가 0.12라면 투자자가 대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 여기서 뭘 나누란 말이에요. 나누기 0.12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단계와 요 단계를 따로 떼놓은 게 40번, 41번이라고요. 그럼 나누기 0.12 하면 얼마 나오나요? 1억 2,500 나오나요? 1억 2,500. 자, 그럼 이제 42번은 뭐라고요? 42번은 이걸 결합한 거라고요. 뭐까지 넣어서? LTV까지 넣어서. LTV 없나? 여기 LTV 없나요? 요것만 그냥 결합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거 지우고 거기 있는 숫자 새로 써볼까요? 자, 부채 감당 비율이 몇이에요? 1.4 여기죠. 부채 감당 비율은 여기잖아요. 연저당 상수는 0.1 여기죠. 그 다음에 순영업 소득은 2.1 여기죠.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 나누기. 그러니까 40번, 41번을 이제 결합한 거예요, 지금. 그럼 이렇게 나누면 뭐가 되나요? 2.1 나누기 1.4 하면은 2.1 나누기 1.4 하면은 1.5 나오나요? 1.5? 2.1 나누기 1.5 계산기 두드려 보면 1.5 나올 거 아니에요. 1.5 나누면은 15가 나오나요? 0.1로 나누면? 아니면 말고요. 다음에 43번은 뭐예요? 그럼 자 보세요. 40번은 요것만 묻는 거고 41번은 요거 묻는 거고 42번은 결합해서 묻는 거고 43번은 요거까지 같이 해서 이렇게 연습하도록 한 거예요, 지금. 다
생각해서 이렇게 순서를 해놓은 거예요. 생각해서 연습하라고. 요거 연습하고 요거 연습하고 이렇게 결합된 거 연습하고 이렇게 된 거 연습하고. 그럼 43번은 자료를 주면은 이쪽으로 자료를 분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43번은 자 요쪽은 얼마예요? 부채 감당 비율부터 나왔네요. 부채 감당 비율 1.2쪽에 써야 되죠. 그 다음에 대부 비율은 0.7. 대부 비율 어디 있습니까? 여기 쳐다 써야 되죠. 그러니까 분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저당 상수는 0.1이죠. 여기 써야 되죠. 저당 상수는 여기 써야 돼요. 그 다음에 평가 가격은 15억이죠. 부동산 평가 가격 15억은 이쪽에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순영소득 1.2억은 여기 써야 되죠. 그럼 다 썼네 이제. 자, 이쪽은 0.7 곱하면 7, 5, 35, 7일은 10.5억이죠. 10.5. 여기는 1.2 나누기 1.2 하면 1이죠. 같은 숫자니까. 그럼 1 나누기 0.1은 10이죠. 그럼 10억. 작은 쪽 기준이니까 10억 대출. 이렇게. 됐나요? 이 계산 문제는요, 순전히 여러분들이 연습을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매뉴얼에 따라서 이 매뉴얼이 복잡하면은 그럼 패스해도 관계없는데 그냥 단순히 뭐예요? 주택이냐 상가냐 이거 보고 문제에서 나오면 제시되는 자료가 DTI가 제시되면은 주택 쪽이죠. 제시되는 자료가 부채 감당률이 제시되면은 이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상가의 경우에는 나누기 하고 이 주택의 경우에는 곱하기 나누기 하면 끝나는 거죠. 어렵나요? 어려우면 패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끝났고요. 이제 금융론은 좀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